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 비뇨의학과 의사회, 저는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세강남 비뇨의학과 이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웰 비뇨약과 하고 있는 대한 비뇨약과 의사회 회장 김용우입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뇨의학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중년 환자들의 전립선 비대증, 나에게 가장 맞는 치료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개념과 요즘 최근의 치료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립선 비대증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중년의 노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그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사이즈가 변하는 건데요. 최근에 전립선 비대증에 오늘 저희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긴 합니다만은 본 방송에 대한 말씀과 이따 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 처음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그 유튜브에 그 스폰서 홍보하는 그 홍보물들이 너무 넘쳐나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AI로 이제 생성된 그 의사들이 나와서 이제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토픽이 돼서 저희 그 진료 현장에 있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료 의사들도 이제 많은데요. 회장님 오늘 경험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AI가 요즘 워낙 그 잘 만들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사람인 줄 알아요. 비뇨기과 전문의가 이야기하는 줄 알고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 약을 먹으면 된다. 사실은 그 약도 아니죠. 건강식품인데, 그런 좀 진실이 아닌 내용을 부각하고 또 진짜 비뇨기과 전문의가 하는 것인 양, 일종의 사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정의, 이 슬라이드를 보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내분비 변화에 의해서 중년의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걸 마치 전립선 비대증이 의사들이 전립선의 실제 문제가 아니고 방광에 생긴 염증을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약물이 개발됐다, 이런 정말 의학적으로 근거도 없는 이런 것들이 어이없게도 건강식품으로 호도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실 때도 이렇게 의학 정보가 이렇게 비욘디 채널처럼 정식으로 그 이론적인 어떤 이 정립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건 말고, 스폰서 홍보 이런 거에서는 너무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그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에 따라서 우리 폐쇄성 증상, 자극적 증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혹시 우리 회장님은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처음 환자들이 오셨을 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지, 오늘 처음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병원을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도 있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왔다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은 분도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IPSS,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로 증상을 체크하고요. 배뇨일지는 꼭 하지는 않는데, 야간 빈뇨가 많거나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마렸거나 이런 분들은 배뇨일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수지 검사를 꼭 하죠. 근데 사실 직장 수지 검사나 정맥 전립선 초음파 때문에 비뇨기과에 오시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오면 좀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약만, 그러니까 쉽게 약을 먹기 시작을 하고 5년을 먹고 10년을 먹었는데 좋아지지 않는다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또 아까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에서 이분이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이 된다 해서 의뢰되는, 저는 그 오피스 중간에 있는 병원이어서 굉장히 많이 그 검진 결과를 갖고 오시는데,
보통 검진센터에서 비뇨기과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적인 검진을 받으셨을 때 초음파가 되게 복부 초음파로 전립선을 평가를 하고 그 안에 뭐 석회화가 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한 평가는 비뇨기과에서 경직장으로 초음파에서 그 괄약근 통과하는 거 이외에는 협조만 잘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음파 검사가 이게 다 의료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만 보험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정확하니까. 그냥 그 배를 통해서 하는 거는 보험이 기본적으로는 안 되죠. 특히 항문이 없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직장 초음파를 안 보고 이제 그 복부 초음파에서 그 부정확한 것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배 초음파를 대고 그 전립선 쪽을 보게 되면 그 영상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에 대한 약물 수술 평가 이런 이따가 말씀드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경직장 초음파가 필요하다는 것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요속 검사, 그다음에 네. 잔뇨 검사, 꼭 필수적으로 방광 기능이나 하부 요로 증상의 폐쇄 증상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데요. 혹시 뭐 수술 전에 하고 있는 요도 방광 내시경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내시경 검사는 모든 환자한테 하지는 않죠.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내시경 검사를 안 하는데 이제 수술을 결정할 때는 내시경 검사를 저는 꼭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수술이 이 환자한테 잘 맞는가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내시경 검사에서는 그 외에도 뭐 꼭 전립선뿐만 아니고 방광 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방광 안에 결석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라고 그래서 간질성 방광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극 증상이 심한 사람들도 이 내시경 검사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실제 환자가 전원됐을 때 그 하부요로 폐색 증상이라고 해서 뭐 답답한 증상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뭐 전립선 약을 드셨다 그러는데 실제 요도 방광 내시경 해보면은 요도 협착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아주 한 번에 간단한 수술로도 전립선 그러니까 유사 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검진보다 비뇨기학과에서 전문의들과 평가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수술 전 검사. 그리고 요즘은 내시경이 워낙 연성 내시경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재를 마취해서 사용을 하면 통증도 거의 없죠. 뭐 불편한 검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진 환자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하고 비뇨기학과 의사들이 하루 종일 이제 환자들과 상담하고 씨름하게 되는 고민거리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PSA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요. PSA는 뭐 전립선 안에 있는 효소죠. 효소 종류인데 그게 이제 혈액 속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혈액 검사인데 전립선 암이거나 전립선에 염증이 심하거나 또는 뭐 어떤 급성 전립선염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뭐 진짜 있죠. 암보다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아주 있죠. 높이 올라갈 때가 있죠. 결국 하루에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은 이 전립선 특이항원이 검진에서 또 경계보다 높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초진 환자에서 PSA는 아주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핵심 주제인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간략한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드린 다음에 시청자분들의 이제 궁금하신 그런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치료법을 크게 약물 치료, 과거의 이런 근치적인 전립선 절제술 이런 것들을 두 개로 이분화되어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최소 침습 치료, 덜 힘들고 치료받기에 그렇게 큰 뭐 전신 마취나 이런 건 필요 없지만 간단한 시술 정도로 어떤 폐색을 없애는 이런 증상 호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어떤 환자들이 기준이 되고 그 적응증과 약물 치료로 결정하게 되는 환자들의 특징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예, 약물 치료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알파 차단제죠. 알파 차단제는 지난 한 30년 동안 알파 차단제를 많이 써왔는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약마다 어떤 강도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환자들이 오히려 더 많죠. 수술 꼭 필요한 사람들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상이 있고 요속 검사 결과가 한 12 이하 또는 15 cc per sec, 그러니까 초당 15 cc 이하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도 이제 그 좀 더 선택적인 뭐 많은 그 부작용들이 있었던 뭐 전립선 비대증 약이 되게 초기에 혈압약에서 개발된 약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약물 치료를 결정할 때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그분들의 배경 질환 또 동반된 다른 내과적인 질환과 고려를 해서 약물 치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비뇨기약과 진료를 받으면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약물 치료 결정을 위해서도 본인의 전반적인 병력 그리고 약물, 병용력 약물, 내과적인 약물 이런 것들을 전체 정보를 가져오셔야 본인에게 가장 맞는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고혈압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 어떤 환자들은 약을 쓰다 보면 고혈압이 좋아져서 고혈압 약을 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고혈압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약을 쓰다 보면 고혈압 약을 이제 안 드셔도 되는 경우도 또 생기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너무 장기간 뭐 6개월씩 이렇게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이제 저혈압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게 모니터링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약들이기 때문에 이 초기에 약물 결정을 하실 때는 그 약에 자기에게 맞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하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도 하나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비뇨기약과에서 이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은 이런 약물뿐만 아니라 그 방광 기능에 관련된 약물이나 뭐 야간 빈뇨에 대한 약물 또 성기능에 대한 약물 중에 전립선에 또 좀 더 2차 약제를 쓸 수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한 전문적인 약을 병용 처방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전문가와 자기에게 맞는 약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원장님도 그런 경우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 알파 차단제를 이제 이제 내과에서 그냥 약을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쭉 그냥 증상의 어떤 호전에 대한 어떤 뭐 검사도 없이 다른 과에서 다른 약물 처방 받을 때 그냥 같이 그냥 끼워서 처방하는 그런 경우가 내과 있는데 선생님도 알파 차단제는 다 알거든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이 약의 어떤 효과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약이 알파 차단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 가지 교체하면서 그리고 또 PSA도 체크해 가면서 요속 검사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PSA를 한 10년 만에 체크했는데 많이 높아 가지고 암이 진단된 경우도 없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은 비뇨약과가 이러려고 있는 거니까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이 복합제로 하면 우리가 이 알파 차단제나 뭐 우리 타달라필 그 발기부전 치료제 복합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고 그런 약들은 이 하부요로 증상 전립선 증상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약제로 선택할 때 비뇨기약과에 오시면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2차, 3차 약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약물 치료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환원효소 억제제. 이 약제에서 파생돼서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피나스테라이드, 그다음에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탈모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이 바로 이 전립선 비대증 약물에서 우리가
탈모 치료제로 개발된 약제들인데요. 아까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그 PSA라고 하는 전립선 암 수치, 전립선 특이 항원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는 이런 호르몬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모약을 처음 처방 이런 약제를 포함한 약제를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동안 뭐 경험하신 거라든지 또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의사항 간단하게 한번 경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탈모가 우리가 탈모 머리를 심었거나 또 탈모가 심한 사람들한테 그 약을 쓰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더구나 뭐 40대 50대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결혼하기 전 20대 심지어는 10대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이런 탈모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비뇨약과 의사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래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약을 먹었다가 어떤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정액 양도 있을 수 줄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약을 쓸 때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큰 고심을 한 다음에 먹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남성과학 전공하고 뭐 성기능에 대한 상담을 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의 이 환원요소 억제제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2차 약제를 병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60, 70대 중년 환자들에게도 그분들의 그 성생활의 가치관이라는 게 본인의 그 사람마다 다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첫 달 썼는데 어떻게 이런 약을 쓰느냐, 그 성기능에 관한 또 사정 기능 이런 거의 영향도 다 고려해서 써야 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전문가들이 이걸 다뤄야 될 약제니까 이 병용 약제를 선택할 때는 비뇨기과에서 충분한 상담을 하고 경과를 보면서 약물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 강조하면서 이제 수술 치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수술 치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료 방침에서 수술 치료, 약물 치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초기에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김 회장님은 그 외래 환자 오셨을 때 처음에 아까 약물 선택의 기준 말고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한테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처음에 하시는지. 사실 소변 보는 게 굉장히 힘들고 100cc 그냥 전립선이 기본적으로 20cc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전립선 크기가 한 100cc가 넘고 소변 보기 힘드신 분들은 수술하셔야죠. 그럴 때는 뭐 홀랩이건 그다음에 뭐 로보트 수술이건 간에 수술하시는 게 맞는데, 모든 환자의 한 95%에 속하는 한 30에서 80cc 정도 전립선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는 의사지만,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수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의사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약물을 써보고 약의 효과가 없거나 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떤 동반된 부작용들, 뭐 혈뇨가 심하거나 방광에 결석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되죠. 오늘 이 수술적인 치료 또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중간에 환자들의 니드에 부합하는 이제 비침습적인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을 간단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최근에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거를 통해서 최근에 한 1, 2년 동안 그 의정 갈등 동안에 지금 대학병원, 그 3차 병원 그 대학병원급에서 진료를 하는데 종양 환자 처리하는 게 힘드시다 보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급성요폐, 전혀 소변을 보지 못하는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좀 중증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 과거에는 대부분 대학병원 차원에서도 시술을 이제 날짜를 정해서 수술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에 이런 이제 인력이 되질 않다 보니까 그렇죠. 뭐 중소병원이나 특히 1차 저희 개원이 병원에서도 전립선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가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그 대학병원에서 아시는 그 저 개인 의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받도록 거꾸로 의뢰를 하시는 경우를 몇 케이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그 이런 어지러운 그 의정 상황 때문에 그 의료 정책이 혼란을 불러와서 이 의료 전달 체계가 어떻게 거꾸로 이제는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의뢰가 개인 병원으로 되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립선 수술에 대한 선택 기준을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진료기관에서 결정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의학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김 회장님의 수술 결정과 또 비치수적인 내용 이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치적인 이제 전립선 절제술과 뭐 홀랩, 적출술, 이제 옛날에는 개복 수술까지도 했었는데요. 이제 대개는 그 사이즈를 가지고 과거에는 저희 전공의 시절에는 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서 약물 치료와 그 어떻게 보면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최소 침습적인 치료라고 해서 그 중간 단계에 대한 시술이 시술하는 그 기구라든지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한번 그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그렇죠. 그 최소 침습적인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최소 침습적 치료가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튜나 수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도 많이 나오고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유로리프트라든지 프로게이터, 그다음에 리줌 수술, 마이틴드 이런 수술이 있는데 저는 골프를 치는 분도 있고 안 치는 분도 있겠지만 골프를 칠 때 저는 유틸리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이게 드라이버 아이언을 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지만 아이언보다 유틸리티가 조금 더 온 시키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있는 거지 다른 수술을 대체하기 위해서 있는 거는 또 아니라고 절대적이다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종류가 이 앞에 지금 그 슬라이드에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요. 경요도 절제술이나 이런 근본적인 수술, 홀랩과 같이 큰 전립선에서 적용되는 수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최소 침습적인 치료는 회복도 빠르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스텐트까지도 개발돼 있다는 것 오늘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그 개인 의원들에서 이제 리줌이 이제 일반화돼서 이제 수증기에 의해서 그렇죠. 치료하고 있는 요거를 과거에 이제 튜나처럼 이제 바늘로 이제 수증기를 주입을 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립선 조직 내에 바늘로 수증기를 해서 이제 그 적응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커져서 폐색을 막고 있는 전립선 조직 내에 바늘로 수증기를 넣어서 조직을 괴설시켜서 아주 짧은 시간에 회복도 빠르고 물론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에 이제 요도 소변줄을 껴놔야죠. 돈요관이 필요하다는 것, 소변줄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는 있지만 또 자극 증상이나 이런 거는 비교적 또 출혈이 없다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리줌 수술을 그 개원가에서는 국내 거의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리줌 수술은 좋은 수술이긴 한데 리줌 수술로 또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되는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치료 전에 한 38.4g 정도 되는 전립선이 수술하고 나서 4개월 있다가 27g으로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줄은 케이스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예, 경우인데 이건 그리고 그 요속 요속도 검사도 아주 좋아졌죠. 눈으로 볼 때도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제일 잘 된 수술을 그냥 보여준 거지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소변줄을 끼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최소한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껴야 되고 3, 4일 꼈다가 소변줄 뽑았는데 소변을 잘 못 봐서 다시 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장점만 있지는 않죠. 이제
한참 또그 우리 세간에 관심을 가졌던 유로리프트가 있는데요. 유로리프트 경험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또 이제 프로게이터도 있으니까 유로리프트의 그 술기에 대해서 한번. 유로리프트가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선풍적인 그렇습니다.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 결찰사를 이용해 가지고 전립선 요도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수술이죠. 이렇게 열어주는. 예. 그런데 이게 뭐 양쪽 하나씩만 해가지고는 좀 모자라고요. 보통 2개씩 넣는데 저는 뭐 전립선 크기가 크지 않은 환자들 한 50g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네. 80g, 100g 있는 환자들한테 양쪽에 뭐 4개씩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비용 부작용도 그러면 피도 많이 나요. 그렇죠. 소변 수술하고 나서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이거 뭐 비급여로 진행되는 예. 수술이니까. 그리고 또 유로리프트의 문제가 이 결찰사의 어떤 쇠 부분이 요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결석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얼마나 잘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고찰이 필요하고 또 이 방광으로 밀고 들어가 있는 이 메디안록 이 부분에 따라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엽이 이제 커져 있는 우리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내에서 프로게이터가 또 개발이 돼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쉽게 얘기해서 호치키스처럼 이렇게 그렇죠. 조직을 딱 찝어주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이제 비침습적인 시술에 대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런 시술이 좀 더 쉽고 회복도 빠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성기능을 보존한다고 하는 뭐 사정 기능을 보존한다고 하는 거를 너무 이제 부각시켜서 이거를 그 근본적인 수술과 수술적인 효과를 비교한 이런 거는 어떻게 맞지 않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분이 있고 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성기능에 대한 약물이 뭐 비아그라가 좋으냐, 시알리스가 좋으냐, 어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어떤 약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럼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비용의학과 의사를 찾아온 이상은 내가 배경질환이 어떻고 내가 중증의 발기부전인지 내가 앞으로 성생활의 가치관은 어떻고 어떠한 식으로 이런 성생활의 패턴을 할 건지까지 파악이 돼야 본인한테 맞는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의학적인 적용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 1번, 2번, 3번, 4번이 결정되어 있는 치료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하는 약물 치료 또 근본적인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오늘 지금 쭉 김 회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이 비침습적인 치료도 본인한테 맞을 수 있는 치료인지를 우리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찰술이라는 게 이제 유로리프트하고 프로게이터 두 가지가 있죠. 적용 기준은 뭐 2개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써보면 뭐 2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뭐 서로 조금씩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석이 생길 만한 부분이 안 남는다는 게 장점이 되고 또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여러 개를 쏠 수 있다는 것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틴들하고 이제 스텐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형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요도 안에서 펼쳐주면 전립선 요도 부위를 이제 열어주는 이제 스텐트 역할을 하는 기구가 나왔는데 과거에도 이런 유사 스텐트들이 개발돼서 이제 일시적으로 또 아주 고령층에서 참 그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 의학적인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에서 적용하는 이런 비침습적인 술기들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로리프트와 이런 스텐트 역할을 해주는 이제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마취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의학적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어떤 성기능 보존 목적으로 이런 걸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너무
과도한 뭐 그렇죠. 이런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시술이다. 또 그 환자의 그 위험성에 따라서는 마취 위험성이 많은 경우에는 절대 또 근본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고려해서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것. 이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간단한 수술 또는 시술이라고 그래서 그것부터 해서 쭉 복잡한 수술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IT인도 이걸 그 뭐 40대, 50대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는 수술을 못할 정말 분들한테, 고령에서 예, 해야 되지 위험도 않을까. 높은 분한테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제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소 침습적인 치료를 정리를 하면은 이런 리즘이나 결찰술, 아이틴드와 같은 스텐트 이런 역할들이 회복이 빠르고 마취가 필요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트렌드는 분명히 비침습적인 치료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의학적으로도 환자들의 만족도를 맞춰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유용한 치료가 나한테 맞는 치료인지를 확인하고만 시술한다면 아주 좋은 치료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최소 침습적 치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마취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마취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다 마취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적지 마취를 하고 특히 리순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물은 100도에 끓지만 리순 같은 경우는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103도 정도 되는 물이 그 전립선 안으로 수증기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그게 사실 마취 안 하고는 시술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취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있다는 뜻이지 모든 환자가 마취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죠. 절대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런 적용을 개별적으로 그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셔서 요즘에 어떤 수술이 제일 좋아요? 이런 식의 질문에는 저희 의사들도 대답하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침습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당일 외래 시술이다 뭐 이런 트렌드는 분명히 최소 침습적인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몇 번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언젠가 그 전립선 학회에서 그때는 뭐 개원의 뭐 대학 교수님들 전체가 모였을 때 이제 정말 전립선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끼리 이제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게 결국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이 완전히 요폐가 생겨서 소변을 못 보시게 되고 소변줄을 넣게 되고 마지막 합병증이 와서 정말 고생하다가 어떤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의 삶의 질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어떤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수술 결정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술의 경험이 많은 비뇨기학과 의사일수록 결국은 이런 치료를 선택하는 데는 뭐 1차 치료인 약물을 하다가 어떤 시기에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적용하는가가 타이밍을 결정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만족감을 치료 만족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이런 제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모든 참여한 비뇨기학과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수술을 뭐 많이 해서 잘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모든 환자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네 병원 비뇨기과 선생님들 만났을 때 그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고 약물 치료를 안 될 때 수술을 본인이 하든 아니면 수술하는 병원에 의뢰를 하든 그 정확한 시점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수술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병원은 이 수술만 합니다 하는 병원들이 있죠. 또는 이런 수술이 있는데 이런 수술을 굉장히 싸게 해요 하고 왔는데
실제로 하는 수술은 다른 수술인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우리 저희들이 비뇨기과에서도 좀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그래서 어떤 수술을 정할 때는 진짜 이 수술도 하고 저 수술도 하고 또 약물 치료도 하고 하시는 그 주치 전립선 주치들에게 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자기에게 맞는 그 객관적인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답을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뭐 슬라이드 내용에서 뭐 비침습적인 시술에 대해서 그 자세한 뭐 기전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런 오늘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 또 비침습적인 수술, 그리고 근치적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질문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혹시 찬란한 행복이어분이 올리셨는데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큰데 꼭 전신 마취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뇨기과 특히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전신 마취뿐 아니고 척추 마취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요즘 대학병원은 척추 마취를 안 하고 보통 전신 마취를 많이 하는데 전신 마취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좀 침습적이지 않은 수술이 많이 있으니까 상담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립선 비대증은 아까 맨 마지막에 그 저희가 정리할 때 한 문장에서 제가 표현을 해놨었는데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대에서부터 약간의 배뇨 증상이 생겼다가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분비 환경에 따라서 사이즈도 더 커지고 그 자라나오는 그 모양에 따라서는 아까 그 중엽이나 한쪽이 뭐 비대칭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수술 결정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신장 기능,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가정의학과에서 그 이제 혈압약을 받으면서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한 가지 1차적인 약물 치료를 했던 중년 남성을 봤는데 그분이 신장 기능이 자꾸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중엽이 커져서 이제 약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였는데 계속 이제 약물만 쓰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그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했어야 될 경우인데 나중에 이렇게 합병증이 진행이 되면 그 폐색 증상에 의해서 양측 요관구에서 나오는 소변에 압력이 가해져서 신장 기능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 증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서서히 나빠지는 신장 기능 이런 걸 통해서 거꾸로 비뇨기과 의료돼서 나중에 지연된 수술을 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물론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합병증에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이 있다는 것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나뭇잎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종류의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그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게 나이와 남성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전립선의 그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대부분 좋은 운동이고요. 다만 안장을 쓰는 운동, 뭐 자전거라든지 뭐 그런 운동은 조금 전립선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특히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맞습니다. 안장 달린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압박감 때문에 지연 네. 출혈도 될 수 있고 그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까 제가 우리 처음 말씀드렸던 AI
조작된 그 이제 스폰서 홍보에 의해서 저는 이 참 가슴 아팠던 일 중에서 어떤 진료실에서 저도 이제 약물을 드리는 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래 그 약물 드신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 막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저희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동안에 왜 저한테 가짜 약을 주셨어요? 막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 뭐 유튜브를 보고 신뢰가 돼서 사실은 왔었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약이 나왔던데 왜 그런 약을 저한테 안 주셨냐고.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질문하신 그 BN01이라고 하는 그 건강식품입니다. 그게 이제 뭐 요습관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이게 거의 며칠마다 한 번씩 그 홍보 영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또 어떤 경우에는 전립선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20년 차 비뇨기학과 의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조작된 AI 발성으로. 근데 다른 과 그 홍보하는 AI 의사랑 모습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더라고요. 형제죠? 네. 근데 그 내용에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소팔메토 제제가 아니고 뭐 옥타코사노라고 이제 그 이제 방광염에 대한 건강식품 이런 걸 섞어서 뭐 미국 특허를 받았다고 이제 과대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강식품이죠. 근데 그거를 전립선 비대증의 그 병리 과정, 그 병인의 과정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은 비뇨기학과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비대증이라는 병이 아니라 방광의 염증 질환이 전립선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전혀 맞지 않는 치료를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 뭐 정말 이게 저희 진료실에서 요즘에 그 건강식품 때문에 환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거를 하면 정말 이거는 그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의사들이 지금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이게 참 그 유튜브를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하기도 참 구차스러울 정도로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저 방광염에 먹는 크랜베리 이 파우더까지 들어있는 그런 약재라는 것, 그 건강식품의 일종이라는 것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소변을 하루 8번 정도 보는데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셨는데 사실 정상 소변 횟수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 땀을 많이 흘리느냐, 또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커피를 얼마나 마시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소변을 몇 번 보는 게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요. 다만 뭐 야간 빈뇨가 3번 이상, 2-3번 이상 있다든지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거,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도 금방 소변이 마렵다든지 잔뇨감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꼭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하루에 몇 번 보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8번 이상 보면 빈뇨라는 걸 이제 환자분들도 이렇게 아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더운 여름 계절에 수분 섭취량이라든지 그리고 그 배경 질환 중에 당뇨성 방광이라고 해서 방광의 탄력이 떨어진 병이라든지 또 신경과적인 문제에서 이제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렇게 방광 용적이 줄어 있는 여러 가지 중추신경 장애 때 동반되는 여러 가지 배뇨 장애가 있는데 그 질환마다 그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방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억제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생활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신경이성 방광 치료를 동반해서 전립선 치료에 그 전립선 비대증 약물과 이제 병용 약물을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이제 속설 때문에 그런 정보를 듣고 너무 지나치게 수분 섭취를 해서 그 하루에 빈뇨를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분 섭취량과 빈뇨는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야간 빈뇨가 병발한 경우에 저녁 식사 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 1차적으로 야간 빈뇨를 줄이고 그래도 다른 빈뇨 증상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하면 비뇨기학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뇨 일지를 적어서
그 수분 섭취와 또 다른 약제를 병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빈뇨를 억제할지 이런 걸 가장 적절한 약물 선택을 전문가에게 청구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거 하시죠. 다음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그 고혈압, 당뇨 이런 내과적인 이제 배경 질환이 있는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질문해 주셨는데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복용하셔야죠. 복용하시는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서 그분의 고혈압 약제와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 상충하거나 너무 심한 저혈압을 유발하거나 또는 당뇨성 방광 때문에 빈뇨를 억제하는 병용 약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진을 할 때 내과적인 약물에 대한 전체적인 처방에 대한 또 그동안 병력에 대한 또 당뇨 조절 정도,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학 정보를 자기의 병력을 동반해서 알려주시는 것, 또 과거에 어떤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복용했었던 병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져오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 전문가한테 1차적인 약제를 반복해서 투여하지 않고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다른 내과 약제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가장 지름길을 찾아서 2차, 3차 약제를 초기에 질러갈 수 있는 처방을 안내해 드릴 수도 있다.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이야기는 아닌데 가드넬라 균에 대해서 요즘 가드넬라 균 검사 많이 하죠. 일반적인 피로 누적 및 컨디션 악화로 발생할 수 있나요? 사실 가드넬라 베지날리스라는 균은 남자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균은 아니고요. 여자의 질에는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데 있긴 하지만 조금 있는 그런 균인데, 이게 어떤 컨디션이 안 좋든지 피로하다든지 또 어떤 세척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뭐 성관계를 했다든지 했을 때 이게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갈 때 경찰차 한 대를 봤다고 놀라지 않잖아요. 특별히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뭐 경찰차가 한 100대가 같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건 큰 일이 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드넬라 균이 많은 상태가 되면 그건 이제 질염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남자한테도 이런 가드넬라 균이 요도로 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있기만 하기도 하고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균이니까 그 감염 경로는 성관계죠. 네, 이것도 성매개 질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드넬라균이 이제 부부에서 동시에 발견이 된 경우 여성의 이제 냉 치료가 필수적이고요. 그 금년 초반에 그 미국의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도 냉 치료에서 남편의 가드넬라 치료 중요하다는 것, 동반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부부간의 동시 치료가 여성의 냉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 바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핑퐁 감염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프라질 계통의 약을 복용만 하면 금방 치료가 되는데, 아까 김 회장님 말씀대로 가드넬라균이 여성에서 이제 면역에 따라서 있다 없다 이제 출혈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 동시에 치료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금방 또 핑퐁 감염에 의해서 그렇죠. 다시 양성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남성이 가드넬라를 갖고 있으면 또 약간 우리하다든지 이게 급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급성 성병 증상이 아니더라도 회음부의 불편감 이런 것도 증상 심한 경우에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배우자끼리는 동시에 치료를 하고 또 검사도 동시에 받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질문 좀 더 요약해서 혹시 한두 개 더. 볼까요?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4년 동안 앓고 있는데 술이 진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인가요? 안 좋죠. 안 좋은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병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병이죠. 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그 치료 개념이 전체적인 이런 통증 관리, 또 성기능에 대한 관리, 이런 자기 생활 습관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유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증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치료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은 전립선 염 하니까 내가 뭐 어떤 중증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이렇게 세균 감염에 의해서 항생제로 치료하는 그런 약제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증상을 관리하는 병이니까요. 오늘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비뇨의학과에서 아마 진단을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으신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증상에 대한 균형 잡힌 치료를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의 겹치는 이야기라서 건강식품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건강식품이라는 게 치료제 그리고 약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증상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도 내고 의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이런 거 치료하기 위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으니까 비뇨의학과가 또 여성들만 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여성들은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예. 요즘 방광염 환자들도 많이 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고 비뇨의학과 질환의 전체적인 주치의들이 비뇨의학과 전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턱을 우리가 많이 낮춰놨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식품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소팔메토, 전립소 이런 가장 유명한 건강식품을 안 드시고 오는 비뇨의학과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 그 경험을 하시고 이제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FDA 공인을 받은 전립선 관련된 건강식품과 전문 의약품을 통해서 처방하는 약은 그 허가하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어떤 몸에 해롭지 않은 뭐 비타민 수준의 약제를 허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한다 그러면, 전문의약품은 우리 통계를 내보면 뭐 유효성에서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계속 병용하시면서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그 검진을 통해서 내가 어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나한테 맞을까 이런 걸 결정하는 과정이 진료실에서의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 회장님과 저희 비뇨의학과 의사회의 학술위원장 여기 두 사람이 내용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최근의 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